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정부 여당의 사상 최악의 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야당이 대승했습니다. 다만 200석을 넘기지 못했다는 아쉬운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참여와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가 국민의 몫이라면 책임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새롭게 국가를 재구성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헌법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놀라셨죠? 헌법책이 이렇게 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30조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분들 꼭 헌법 제대로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아주 짧습니다. 이거 보시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한번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 아침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김필성, 신유진 두 변호사와 함께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엄선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어가지고 170한 5석 6석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109석이나 11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22대 총선의 민심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득표율을 따져보면 비례 방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확인하면 비례 12석을 포함해서 총 173석으로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더해서 107석에 그쳤는데요.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셈입니다. 더불어 지난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여소야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번의 성패는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122곳이 걸린 경기와 서울, 인천 에서 또 국민의힘을 압도했고요.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는 50석이 넘는 지역구를 확보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전에서 7석을 독식했고 충청 지역에서 선전도 이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숫자와 이진아 기자가 이야기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지금 비례대표의 계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100%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3% 미만인 정당들의 득표율을 모집단에서 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환원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는 한 석 정도씩 유동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의 예측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한강벨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낙동강 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전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53석,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한 석을 얻었는데요. 특히 한강벨트 중에서는 민주당이 영등포갑, 중성도갑, 강서갑, 강서병 등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을과 마포을, 광진을 등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과 동작을, 마포갑 등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체면 치레를 했는데요. 이외에 강남 갑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강남 3구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최대 격전지인 송파병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접전 끝에 김근식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또 낙동강 선전에서는 사실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박빙이거나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꽤 있었는데요. 결과는 실제로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에는 부산 북갑, 경남 김해을 등에서 승리했고요. 부산 사하갑, 사하을, 사상, 강서 북을, 경남 양산을 등에서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을 한 편이지만 아직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의 벽을 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한 지역이 빠졌어요. 네. 경남 창원 성산구의 허성무 후보가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금방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허성무 후보가 응원해줘서 고맙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네. 빠뜨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신당 중에는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지역구 환원 계산을 안 했을 때 10석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2석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원내 3당이 됐습니다. 뭐 소감을 밝힌 내용이 있는가요? 네, 조국혁신당이 당초 목표를 삼았던 의석수 10석이었는데요. 목표 의석수를 조금 웃도는 수치로 이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석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이제 발표가 되자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승리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고한 대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른 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의석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삼중이라고 이렇게 조롱도 당했던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야당입니다.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야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시 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첫 원내 입성을 확정한 것인데요. 정치 인생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동탄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이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대표를 지낸 사람이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 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한 석과 비례대표는 이제 한 석에서 두 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총 한 세 석 정도가 확보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반면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위에 그치면서 낙선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얻지 못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 처지가 됐습니다. 또 진보당은 지역구 한 석에 또 비례 의석도 가져가면서 원내 4당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당이 원내 정당에서 사라졌군요. 사실상의 여소야대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쇄신 요구라든가 또는 좀 더 나간다면은 더 큰 심판 이런 요구도 있을 듯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했나요?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입장 표명한 것이 지금까지는 최신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KBS, MBC, SBS 방송 3사의 공동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09, 16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라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 하고 짧은 입장을 밝힌 후에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만희 국민의힘 상황실장은
오늘은 한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없고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시간과 장소를 따로 공지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위원장의 거취도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미국 유학은 안 간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로 유학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과 좀 먼 곳으로 가셔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당에서는 친윤으로 불렸던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승기를 잡았는데요. 용산 출신 참모들은 좀 절반 정도만 생존했다고 하네요. 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연판장을 주도하거나 김기현 지도부에 승선했던 친윤계 초선이 상당수 생환을 했는데요. 배현진, 박수영, 박성민, 유상범, 김정재, 강민국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6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용산 출신 14명 중 절반인 7명이 당선돼 생존율은 50%에 그쳤습니다. 당선인 대부분은 텃밭에 공천받은 이들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김은혜 전 홍보수석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출사표를 던진 용산 출신 6명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네, 총선 날의 에피소드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참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씁쓸한 대목인데요. 국가기관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네. 중앙선관위원회가 투표소에 대파와 디올백 뭐 이런 것들을 반입을 금지했다고 하죠. 네, 본투표율은 어제 대파랑 일제 샴푸 그리고 초밥, 디올백을 투표소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진동 선관위 대변인은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마트에서 제가 마트를 자주 다녀서 알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또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부분이죠. 또 이 밖에 초밥이나 일제 샴푸 등은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내놓은 말인데요. 이후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해당 물건을 가져가도 되냐 이렇게 물었고 선관위는 대파와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로 반입 불가 방침을 전한 것입니다. 네, 대파에도 정치적 색깔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섬마을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네,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유권자들은 어제 배를 타고 총선 투표를 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발이 묶일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오전 9시 55분쯤에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오곡도 유권자 6명이 탄 유람선 A호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 2명도 포함해 총 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는 A호 선미에 부착된 엔진 추진 장치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서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쯤에 경비 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목적지인 투표소가 있는 항림도에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쇼미더미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박주용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뉴스토마토에서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투표할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을 포함해서 적극 투표점은 어느 정도로 집계 됐나요? 예, 그 전에 요게 깜깜이 기간에 했던 조사입니다. 4월 네네. 7일부터 4월 9일까지 바로 그 선거일 직전까지 사흘 동안 했던 거고요. 다양한 시간대에 여러 번 전화해서 좀 대표성을 높여서 했던 거고, 응답률은 7.8% 나왔고요. 이번에 적극 투표 측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걸 포함하면 적극 투표층이 8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이미 사전 투표를 했다, 뭐 이런 분들 82.8%인데 정작 투표율은 67% 이렇게 나왔죠. 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역대 최고고 총선 기준으로는. 하지만 뭐 70%는 역시 마의 70%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두 분은 뭐 예상치를 거의 맞추셨나요? 아니요, 제가 71%를 예상을 했었는데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65% 정도. 65%. 그때- 제가 거의 맞췄네요. 그렇죠. 예, 제가 네. 67 아니면 8이다. 아, 그렇게 거의 이야기를 맞추셨어요. 했었는데. 네, 뭐 죄- 맞히는 게 중요합니까? 두 분의 자 예상이 틀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사전 투표율도 높고 해서 지난 총선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70%를 이번에 넘기지 않느냐, 좀 희망 섞인 예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어렵네요. 예. 예. 저는 이번에 지역별 투표율을 보니까 의외로 대구 투표율이 좀 낮게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좀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투표율을 좀 낮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지역구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정당 투표율은 전국 단위고요. 지역구 단위에서 어떤 당을 지지했는가 집계가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4%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37.9%, 그리고 새로미래 3.1, 개혁신당이 2.6,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가 2.3, 녹색정의당 1.3 이런 순이었습니다. 지금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게 2020년 총선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죠? 네, 그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2020년 데이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구 투표에서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 기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조사와 실제 득표율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차이가 컸거나 비슷했던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사실 단순히 이 여론조사 수치하고 실제 선거 결과를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 표만 이겨도 한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각 당의 일단 전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선관위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일단 저희 조사 기준으로 하면, 이번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145에서 146 정도 되는 건데 지금 161 정도 됐죠. 네.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온 결과가 됐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113 정도 네. 나와야 되는데 우리 조사 결과로는 실제로는 90석, 조사 결과만큼도 나오지 않았죠. 일단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전체 득표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개혁신당 왜 빼버렸어요? 이준석 대표 이긴다고 보셨어요? 진다고 보셨어요? 솔직히요? 진다고 봤습니다. 진다고 봤죠? 네. 네, 저도 진다고 봤습니다. 네, 저도 진다고 봤는데 이겼네요. 그러게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번의 도전 끝에 네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축하한다는 말을 제가 네, 전하겠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 조사로는 국민의 미래가 31%였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28.4%,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21%, 그리고 기타 정당 4.5%, 개혁신당이 4.4,
새로운 미래가 4.1 이런 수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좀 솔직히 틀렸죠. 근데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민주연합이 조금 더 조국혁신당보다는 좀 더 가져가는 걸로 이번에 지금 시각 현재 아직 완전히 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이 26.7%고 조국혁신당이 24.2%고 이렇게 나왔는데 둘을 합친 경우에는 저희 조사의 합친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 결과값과. 다만 이제 국민의 미래가 31%라고 저희 조사에는 예측을 했는데 36.7%, 한 5% 가량 더 나온 결과가 됐죠. 박주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득표율에서도 저도 높게 나왔고요. 국민의 미래도 결국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온 걸로 봤는데 결국 양당의 지지층이 직접 투표장에 갔을 때 그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그런 투표 경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 주변에서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일부는 직접 투표장에 갔을 때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심리가 좀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몰빵론이 네. 어느 정도 주요했다. 좀 움직였다. 선거 막판에. 예. 그 부분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거든요. 이게 3% 미만 정당들을 모집단에서 빼버리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개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저희 조사 결과로는 28.4%면 한 13석, 12석에서 3석 정도. 네네. 지금 비슷하게 한 11석 정도는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조사 결과 한 10석 정도였는데 한 3석 정도는 더 얻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사 결과 한 15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석이 더 추가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두 석씩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 조사 결과와. 자,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 선택에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세요? 정권 심판론이 반영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60.2%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정권 심판론이 반영하지 않았다 할 때 34.8%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의석수를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론 60% 정도를 반영하면 야권의 한 180석 정도 나오는 결과고 반영을 안 하면 한 104석, 105석. 요 저희 조사 결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만, 예. 예, 우리 박 기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게 정당 지지도하고 비슷하게 나온 셈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정권 심판론은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거의 모든 걸 지배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개인의 뭐 후보별 인물론이나 뭐 공약, 이 정책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정권 심판론 하나에 야당이 좀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거의 60.2%가 10명 중 국민 10명이 6명 정도가 정권 심판론을 이제 총선 결과에 좀 투표하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회사에서 범야권 전체가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뭐 되지 그런 않았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의 결집이 막판에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사실상 부울경 지역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는 내심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쪽 보수가 결집한 게 아닌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3석 가져갔나요, 민주당? 한 석입니까? 네. 낙동강 벨트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얻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국힘이 선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럼- 200석 이상은 좀 어려워. 그럼에도 사실은 이게 지난 총선하고 좀 비교해서 그렇지 범야권에서 보면 압승은 압승이죠. 압승이죠. 예, 거의 뭐 190석 여당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참패입니다. 최악이 참패고 사실 반윤기치를 내건 당을 다 합치면 한 190석은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요. 200석을 못 넘겼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개원선, 뭐 탄핵,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기대를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실망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압승은 압승입니다. 압승은 예. 압승이다. 자, 그래도 우리 박 기자님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보수층이 결국 결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부산 쪽 결과를 좀 주의 깊게 보면 부산 수영구 쪽에서 이번에 장해찬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50%가 넘으면서 그 결과만 봤을 때도 보수층에서 확실히 될 만한 후보를 밀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도 한강벨트 쪽에 좀 보수 쪽 민심이 강한 쪽에서 많이 좀 승리를 거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뭐 도봉갑을 제외하고는 그런 보수 민심이 좀 많이 반영된 곳.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성남 분당 이쪽은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보수층이 선거 막판에 결집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중원, 그러니까 충청, 대전 충청 이쪽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결과였다고 저는 봐요. 이 보수의 결집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전문가시니까 보수는 왜 결집했는가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댓글도 보면요, 보수 결집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뭐 특정인을 탓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두 분은 보수층 결집의 원인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꼽고 싶으세요? 일단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대한 위기감이다. 예, 위기감.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이건 정권의 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아예 그냥 뿌리부터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 가장 많은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사전 투표에도 많이 나왔어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30% 정도 사전 투표장에 나오셨는데 60대 분들이 이번에는 37%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 부분들은 사실 어제 출구조사 결과에도 포함되지 않았었고 이분들 뭐 어차피 60대 이상 되신 분은 보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게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 사전 그러니까 출구조사 그 세대별 그러니까 득표율을 좀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 30대 같은 경우에 남성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당, 절반 가까이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민주당의 20, 30대 여성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확실히 높았는데 사실 원래 20, 30대 남성도 원래 민주당이 좀 지지율이 많았는데 지난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좀 거의 절반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총선까지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당을 이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씩 지지하는 경험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20대 남성이 보수 진영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좀 더 유지되거나 좀 더 강해졌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해서 이번에 보수층 결집이 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위기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탄핵 위기론은 TK에서도 높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TK는 투표율이 낮을까요? 어차피 이번에 강원도 선거도 보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나 이런 게 보수 지역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 아니었습니까? 다른 대통령들보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우리 편 아이가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는 도저히 설명이 네.
또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경북이 조금 약간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라든지 아니면 정권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팽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전 다른 뭐 부산 부울 경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대구 경북이 약간 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봐서 이번에 투표장에 안 간 걸로 좀 해석이 되고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확실히 위기다, 국민의 위기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런 경향도 여론조사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이 이제 직접 투표장에 나오면서 좀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분이 제가 보기 조금 난처한 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읽어드릴게요. 댓글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과와 한계. 조국 혁신당이 초반에 바람을 일으키고 민주 진보 진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를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중도층들, 뭐 중도 또는 보수겠죠. 그쪽이 또 반대 작용으로서 응집하는 하나의 좀 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빅데이터 회사 통해서 받은 내용인데요. 김준혁, 양문석 관련 검색량이 강원도하고 PK에서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두 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근데 그분들은 또 당선이 됐어요. 그 지역구에서는. 근데 그게 표심에 다른 그 수도권이나 혹은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는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김준혁, 양문석 두 분의 그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풍, 소위 말하는 역풍이 좀 조국 혁신당도 역시 역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런 뭐 시각. 댓글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뭐 제가 그렇게 뭐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그 이야기도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들한테 사전 투표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울경이 TK보다 왜 이렇게 높은가라는 이야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김준혁, 양문석 때문이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네요. 네. 뭐 저기 박 기자님은 의견 없어요? 네, 저도 어느 정도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양문석, 김준혁 후보에 대한 논란이 PK에서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 일부 그러니까 초접전 지역에서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좀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최근에 수도권 지역을 보면 뭐 민주당 후보가 이기든 국민의 후보가 이기든 진짜 뭐 1000표 내지 뭐 몇백 표 차이로 이기는 접전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논란 때문에 졌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PK 같은 경우에도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 수도권 후보의 일이지만 보수 유권자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이렇게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후보를 공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분노 심리가 투표장에 나와서 국민의 후보를 찍게 만드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저는 뭐 지금 뭐 양문석 후보나 저기 김준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략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이상 조중동과 종편에서 수도꼭지 틀듯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언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의 모티브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왜 이렇게 조기 차단을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박 기자 얘기처럼 수도권에 사실은 이건 민주당 누가 봐도 민주당 텃밭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의외로 접전이 많았어요. 어제 개표 뭐 80% 넘을 때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런 것도 김준혁, 양문석 그 어떤 효과라면 이상합니다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저희가 감사할 거는 감사하고 또 원인 분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 문제로 저는 뭐 그냥 감사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응원도 해줘야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 하나의 같이 뭐라고 합니까 동료로서의 의식도 가져야 되지만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지에는 없는데 왜 방송사들은 출구조사를 저렇게 틀렸을까요? 일단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직장인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전 투표를. 네. 제가 이렇게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오히려 30대가 가장 적었어요. 30대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오차가 난 게 아닌가,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출구조사 무용론까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또 우리 박 기자님. 이게 보통 출구조사가 뭐 지방선거나 대선 같이 1대1 구도, 후보 간 1대1 대결 구도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가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총선 같이 여러 지역구별로 이제 각계별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좀 틀린 경우가 좀 예전 총선 때부터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방송사마다 보정을 다르게 하고요. 네.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를 따로 두고 이제 전체적인 출구 조사는 같은 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사전 투표 보정치를 어떻게 방송사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정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방송사의 그가 이제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결과를 토대로 이제 결과를 내는 건데 이 보정치가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보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사전투표 총선에서 사전투표 도입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정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오류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예측입니다. 아마 보정치를 지난 대선이라든가 지난 총선 그 당시의 사전 투표율에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포션으로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뭐 6대3은 6대4. 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을 건데 이번에 사전 투표에 보수가 많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정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PK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이상하게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이 출구조사를 틀리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함 열 때도 보면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거나 뭐 본 투표함을 먼저 열거나 하는데 사전 투표함을 열 때 보통 한 6대4 그러니까 야권 6 뭐 여권 4 이런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한 5.5 야권 그리고 4.5 여권 이 정도 비율을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전 투표율에서 여권표가 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나 보정치를 좀 달리했기 때문에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전 투표함도 관외 투표함하고 관내 투표함이 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구 내에서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나 이러면 지역구 외에서 또 하시는 분들 관내, 관외 이렇게 나뉘죠. 근데 관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좀 아무래도 그렇겠죠. 많을 거고 또 관외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사실 어제 보셨잖아요. 마치 네. 한일전 중계를 보는 것처럼 개표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안 깠다, 투표함을 뭐 사전 투표랑 그런 말씀들을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전 투표함도 관내냐 관외냐 뭐를 먼저 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론조사나 정당 또는 이 컨설팅 회사에서 전략 짜시는 분들이 이런 좀 현상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시고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 좀 더 정밀해져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이 출구조사도 틀렸고 그 다음에 PK에 대한 의석수 예측도 틀렸고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본 투표하고 거의 뭐 비슷한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너무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자, 댓글 중에 요건 하나 꼭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인천 미추홀 동구 을에 남영희 윤상현 후보가 아직 이게 투표함이 다 개봉이 안 됐다고 하네요. 네. 지금 댓글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직 확인은 저희가 안 됐습니다. 혹시나 우리 그 방송 관계자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투표함, 사전 투표함이죠. 3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우리 방송 관계자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면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득표율 거의 뭐 비슷해져 버렸죠. 거의 네. 비슷합니다. 예, 이번에 긍정 평가가 37.1%였고요. 부정 평가 59.5%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부정 평가 같은 경우 0.5% 포인트 정도 올랐고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37.1%로 같았는데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좀 여야의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도 비슷하게 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담 이후 결과 대담과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 이런 문제들이 좀 집중됐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번 주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지지율이나 부정평가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데에는 이런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평가가 약간 희석화되면 이렇게 같이 뭉치면서 조금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다음 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총선 끝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민심이 반영이 될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직후에는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 언론의 기사도 중요하지만은 각 당의 지도부들의 메시지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죠. 네, 타협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갈등 국면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진행자님. 지도부들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제가 하라고 하면 저는 뭐 제 취향대로 합니다만, 네. 제가 뭐 지도부가 아닌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자, 22대 총선 실제 투표율과 여론조사의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 조사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한 40대 중후반이었고요. 계속해서. 네. 국힘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후반을 보여왔는데 의석수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 여당이 한 30% 정도를 가져간 걸로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추이고 뭐 정확하게 일치하고 맞추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어떤 통계, 유의미한 통계이기 때문에. 근데 의석수만 놓고 이걸 맞췄냐 못 맞췄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총선 결과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 거의 비슷하다고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부정평가가 59.5%로 거의 60%에 달했는데 의석수 분포별로 보면 거의 180, 109석 범야권이 180, 150석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추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부정 지지율도 37.1% 나왔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지금 현재 108석, 109석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춰보면 좀 비슷한 것 같고, 결국 총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저도 여론조사 공부를 조금은 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는 특성이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활용이 이제 법률적으로 제한이 많잖아요, 그죠? 미국과 비교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회사의 영세함,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진 좀 허위의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하는 분들의 정치적 식견의 문제와 현장의 선거 현장과 조직적인 부분들을 보는 연습이 전혀 없다라는 제가 지적을 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역구 단위로 가보면은 현장에서 조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표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짚어내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은 그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분위기 감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체감하고 더 느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사실 현장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머릿속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겠죠.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추이에 따른 변화 이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끼워 맞추기보다는 추이를 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인 흐름은 여론조사가 예측했던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까지 뭐 본부장님하고 박주영 기자님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혹시 그래도 이 선거를 지켜보시면서 여론조사 하셨던 분으로서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전평 또는 감상평 이것도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박 기자 먼저. 이번에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이런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보수 과표집이다, 진보 과표집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의 민심이다.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국 표심이 잡히지 않는 부분은 결국 중도층으로 조금 중도층의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좀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결과적으로 정치권에는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민심, 선거에는 결국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민심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까 진행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조국혁신당 보수의 결집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세밀하게 더 읽어야 하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해야겠다.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야권이 한 200석 정도 넘을 수 있겠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선거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저기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네. 일단은 여론조사의 어떤 이렇게 인발로 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이 진짜 읽어낸다는 게 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런 생각 겸허하게 이렇게 그런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슈 삼합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날 만나는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신유진 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지역구 161석은 지금 거의 뭐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네네. 남영희 후보 네. 지역구에서는 이제 선거함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비례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그리고 또 진보당 한석도 있고요. 새로운 미래도 하고면 이거는 정말 대승이 아닌가. 다만 너무나 이제 희망찬 기대에 부풀었던 출구조사 때문에 네네. 좀 많은 부분이 아쉬웠던 점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압승을 했고요. 지금 그 주요 신문들 일면 기사가 전부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실 민주당 이제 야당 사실은 뭐 제3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계열, 야당 계열 나눌 수 있잖아요. 야당 계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크게 대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겸손한다거나 또는 뭐 자책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승을 한 겁니다. 네, 정말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도 그렇죠. 못할 승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네. 지금 야당인데 사실은 역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승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180석인 경우에도 여당이었고 네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는 170석이 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이 결과만으로는 엄청난 승리다. 그것만으로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승리다. 그래서
기쁨의 정말 시간을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야당으로서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네. 역대 여당으로서의 최악의 패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이제 평론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야 되는 업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를 지적했을 뿐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승리가 축소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가장 결정적으로 기억 남는 장면 묻는다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대파나 이런 걸 찍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틀에서는 사실 대파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결정적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선거 기간 들어간 이후에 제가 보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200석 발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지금 기존 레거시 언론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지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유튜브나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확대적 입상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야당 지지층이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야당 지지층 보시는 분들이 희망찬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당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기간 시작될 즈음에 보수 결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고 비관적으로 봤었어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수 대결집을 불러온 게 200석 발언입니다. 이게 200석 발언이 지금 200석이 이번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걸 기준으로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200석 발언이 처음 나온 게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줄곧 과반만 넘게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200석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거기서 나왔냐면 마지막에 보수 대결집을 끌어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200석 넘어가면 탄핵이 되고 개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이제 골수 지지층 쪽에서는 뭐 흥분되고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중도층 그다음에 여당 지지층에서는 공포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색깔론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나라까지 이상해지고 대통령 끌어내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막판에 보수 결집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대결집 때는 그래서 이제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여당 쪽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적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투표 전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로 키워드로 이제 많이 또 어제까지 새벽까지 방송에서 회자가 됐을 텐데 저는 사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출구조사에서도 4, 5%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뒤집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축제 분위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와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은 출구조사를 최대로 받았을 때도 99석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례랑 합쳐서요. 최대로 받았을 때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참패라는 것,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끝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본인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결과는 실망스럽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본인의 책임에서는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정말 책임 정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 말도 발언도 그렇고 그 바닥을 보여준 게 마지막 그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더 이상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지가 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신 변호사님이 이제 출구조사 때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죠. 대부분 뭐 네거티브로 일관했던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당 비대위원장 대표의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는 말과 행동들은 와, 사실은 이게 언론에 회자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세세한 모습을 지적해 보면은 거의 선거를 도와주러 온 건지 한편으로는 방해하러 온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이크를 막 뺐습니다. 후보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마이크를 뺏어요. 아니 이거는 기본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과 지금 후보는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누워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연출한다거나 이 정도면은 선거를 지원한다는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저런 자세, 저런 태도,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회자가 됐다면 사실은 지금 100석이 좀 넘게 나왔는데 그것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언론에서 많이 도와줬죠. 어마어마하게 도와줬다고 봅니다. 이게 네거티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나온 네거티브들이 거의 전부가 말꼬리 잡기였습니다. 말꼬리 잡기다. 예, 네. 말꼬리 막 망언 이런 걸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전체 판도가 팍팍 바뀌었던 선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능감을 옛날에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계속 말꼬리 잡는 식으로 네거티브 그것도 당장 지금 뭐 선거 전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말을 끄집어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 심판론이 어쨌든 중요한 주제였던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네거티브, 비판 이런 것들은 사실 야당 쪽에서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여당 쪽에서 사실은 돼야 되는 건데 여당 쪽에서 오히려 말꼬리 잡고 그런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좀 직자적인 그런 모습, 그런 네거티브들이 많이 되면서 사실 양쪽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안 나왔던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묻힌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당 쪽에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냐.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거의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다녔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하고 다녔는데 그 나온 얘기들이 전부 사람들이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믿을 수 없는 사실 현실 불가능한 이게 뭐 그걸 다 하면은 뭐 몇 천조가 넘을 수도 있고 뭐 몇 조가 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얘기를 현직 대통령이 다니면서 직접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오히려 주목받으면 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 모습들이 보여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현 선거에서 이런 영향가 있는 또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이 주목받지 못하면서 이런 네거티브 부분이 좀 더 두각됐던 것 같아요. 네, 말꼬리 이야기 나오니까요. 네. 정청래 의원이 SNS에서 투표소로 노인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노인 폄하라고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쳤어요. 네. 예, 이것도 말꼬리 잡기죠. 왜냐하면 이게 선관위나 이런 기존 이제 선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타인에게 대량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걸 기부행위로 봐서 선거법 위반으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선관위가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노인 폄하라는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신고를 받습니다. 제보해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꼬리 잡기죠. 말꼬리 잡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네. 그 이야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김준혁 후보 네. 발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김준혁 후보가 역사학자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이제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이죠. 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본인이 강의 또는 어떤 이 방송에서 재밌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표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과연 이게 이 선거에서 뭐 일주일 동안을 언론에 도배할 만큼의 거친 막말이었던가, 이제 실제로 왜곡한 말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이제 끝났으니까 네. 뭐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김준혁 후보가 이제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준혁 당선자가 얘기했던 크게 두 가지
네. 두 가지 뭐 낭랑클럽 얘기하고 네. 세계 이황 관련된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낭랑클럽은 이미 뭐 여기 보도가 되고도 했지만 태계 이황의 그런 사생활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이황이 이런 면이 있었다라는 점에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여러 역사책에 있었어요. 네, 네. 있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외에 김유정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태계 이황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불렸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역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김한란 씨라 문제라든가 네. 또는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는 얘가 할 수 있는 얘기죠. 할수 있는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얘기죠. 본인 입장에서 제가 김주혁 교수님이 원래 전공이 이제 정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선 후기가 아마 전공이긴 하실 텐데 그래서 네. 근대사보다는 그쪽이 더 전문이실 거라서 퇴계 이양 얘기는 오히려 금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쪽 가까운 쪽이라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방송 활동이나 외부 활동 많이 하면서 방송 활동하면 뭐 사실 뭐 저도 지금 뭐 패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재밌게 그다음에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방송적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김준혁 후보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몇 번 만나서 겪어봤는데 말 재밌게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패널로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를 그것도 지금 선거 전국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 말의 진이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표현을 문제 삼는 거는 말 그대로 말꼬리 잡기죠.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정청래 의원이 실어 나르기를 사실은 그는 제가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봐왔는데 그렇죠. 네네.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폄하라는 식으로 다른 식 프레임을 잡아서 말꼬리 잡는 거하고 사실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위였어요. 사실. 변호사님 그 김준혁 교수의 발언이 법률적으로 뭐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은 있나요 혹시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네네네. 이 단어 하나가 차이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이화여대 김한란 네네. 김한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그 논문 제목이 한국 전쟁 여성 성 동원입니다. 동원. 그리고 위안이라는 말이 위안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안이라는 말의 정의를 하는데 성을 포함한 각종 오락, 유흥 등을 제공, 동원, 제공은 되는데 상납이라는 말을 썼다. 상납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상납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제공, 그리고 동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과연 이것이 제공이라는 표현은 논문에서는 제공이라고 썼습니다만 제공이라는 표현이 과연 자발적이었냐? 아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졸업생들도 이것은 지금 위안부로 가라고 동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거의 동원이죠. 동원이라고 논문에 돼 있고요. 위안부로 동원한 것이 바로 김한란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저는 그 단어 두 글자를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마치 잘못인 양 그 단어 두 글자가 없었다. 성을 동원, 제공 이건 되는데 상납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없는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고 그것이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근엄했는가라는 저는 네.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생들도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김한란은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에 공인된 반민족 행위자고 네네.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다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김한란, 모윤숙 등에 대해서 좀 더 이 여성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여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사실 이화여대 졸업생들은 이걸 항상 학교에 붙여놓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더 알게 됐다.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 이제 사실은 더 주목이 된 거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달리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다. 먼저 이 사자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자명예훼손은 일단 후손이 직계 후손이 해야 되는 친고죄입니다. 김한란 씨는 직계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애초에 누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될 여지가 이제 그분은 없는 거고요. 직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종손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고소권이 있는데
이거를 400년, 5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뭐 원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긴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자명예에서는 그 특성상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역사적 평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저기 명예훼손으로서의 고의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명인들에 대해서 네.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같네요. 예, 그보다 더한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네, 돌아가셨으니까. 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태기경 선생님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것도 뭐 이런 식의 비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허위 사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에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 아니다. 전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의 강도의 문제일 뿐이지 네. 사실의 근거는 일부 존재한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치인들 발언도 한번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투표하면서 한국 정치가 한국의 수준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죠. 김건희 여사는 투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직전에 나왔다. 했다고 4월 5일 날 그러니까 첫날이죠. 첫날 오전에 비공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 시절에 여당 시절에 지지율이 30%도 안 나오던 그 당시에 사실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당시 본인과 이제 각을 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거는 까먹고 나 때는 잘 나왔다 여당일 때는 이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근데 뭘 정치가 한국 수준에 안 맞다 이런 비평을 논한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 좀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는 투표장의 모습을 이제 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뭐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거짓은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어저께 출구조사에서는 100석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뭐 만동훈 비대위원장은 실망스럽다, 결과에 실망스럽다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행보 사실 지금까지 총선만을 기다리면서 모습을 드문불출하면서 총선 당일까지도 대통령 후보가 이례적으로 투표소에 같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가서 사실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고 부산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굳이 부산에 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주려고 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부산이 역결집이 장난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에서는 오히려 지금 의석수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일어날 정도로 역결집에 할 만큼 했다. 이제 본인은 그게 가장 본인이 선거에 기여한 공으로 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언론에 이제 모습을 나타낼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가 과거와 비슷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는 거의 대통령실 사진, 홍보실 사진이 도대체 김건희 여사 그렇게 SNS처럼 개인 SNS처럼 활용되는 지경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행보도 좀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바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물론 200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때문에 난항은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그저 이제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 총선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부터 얘기를 하면요. 뭐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사실은 책임지고 이제 당분간 자숙하는 적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이제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사실 뭐 정치적으로 그분이 비대위원장까지 가는 게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또는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얘기합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분 이제 측근들이 얘기하시는 국민들의 뜻, 국민이라는 이런 사실은 대통령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 하고, 거의 그렇게 되면 해설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기 대통령실의 뜻이 어떤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대통령실의 뜻에 의해 가지고 예, 거치가 결정된다.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신뢰하고 가는 거라고 하면, 물론 당내 반발은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쉽게 그렇게 뭐 물러나서 모습을 어디 뭐 좀 칩가를 한다든지 뭐 한다 이런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아주 신박한 해석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석 안 하시는데 이제까지 나름 동의가 됩니다. 이제까지 어쨌든 뭐 그런 여론 지형이나 이런 정치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추진력을 얻었죠. 추진력을 크게 얻기는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 과정에서도 매우 몸을 낮추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법원이나 이쪽 소환도 다 응했고요. 다 응해서 그 귀중한 시간 전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한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10석 이상 얻었습니다만은 조국 대표는 여전히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대선 주자가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가 형성된다거나 이런 일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이 대법원에서 뭐 전향적인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대선 주자로도 뭐 손색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 무려 10석은 좀 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11석? 뭐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런 의석수를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결과상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질문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총선이 끝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여당이 졌으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협치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만약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됩니까? 지금 공식적인 태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는지 여부는 뭐 평가의 문제겠지만, 아마 이거 되고 나면 소감은 어떤 식으로 나올 텐데, 뭐 좀 이제 신중한 발언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민생을 좀 더 챙기겠다,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여전히 이재명 대표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만날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협치라는 모습은 절대 기대하기 어려운 가장 제1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야당은 기존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종섭 특검, 이종섭 전 호주 대사 특검 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강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야당이 민생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라고 역제안을 해야 됩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트랙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둘 다 필요한 상황.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어쨌든 중요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그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이 정권 심판론, 이제 선명한 정권 심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지금 국민들이 결국 생각하는 건 민생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 현재 지금 정권 심판론이 대두된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 민생이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실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결책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아직 선거 결과, 개표 결과도 확정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우리가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 대승한 것에 대해서 기존의 180, 이제까지의 180하고 뭐 했냐는 말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줄 때가 됐거든요. 그걸 사실은 고민해야 될 때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전부 다 보여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서 보여줄지를 지금부터 제도 보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정권을 두 개를 던져준들 뭐 네. 있을까요? 그게 저는 글쎄요. 자, 그다음 또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혹시나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얘기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뭐 그게 만약 가능하려면 현재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 위주로 사실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석열이 완전히 이제 이거를 장을 장악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당을 잡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어쨌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이 부각이 되면서 내가 대통령실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총선에 가장 열심히 했는데 이 총선에 대한 책임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치도 대통령실에서 결정하신다는 그 김필성 변호사님 말처럼 좀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할 만큼 너무했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의 제가 봤을 때 선택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강하게 나오고 여론이 움직여진다면은 뭐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에서 기본은 우리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인 사이다 일부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프라임 뉴스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뉴스토마토를 무료 구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이신문과 전자신문도 제공이 되고 선물로서 강화 교동 통통살 16kg짜리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도 저희들이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우리 종교계의 지혜로운 분 두 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양희삼 목사님과 해문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총선 밤새도록 혹시 보셨나요? 저는 개표 감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개표 감시원들이 보내주는 영상을 송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왔기 때문에 한 3시간 잤나? 많이 자셨네요. 네, 많이 잤습니다. 저는 30분도 못 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와서 잤습니다. 예. 네, 아유,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총선 날짜 때문에 제가 네. 4월 10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칼에 좀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예. 칼. 나이프. 나이프. 네. 예. 네, 칼에 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칼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이 칼 중에 재미있는 칼이 벽사검이라고 해서 사악한 것을 베는 칼이 있습니다. 네, 고대 네, 때. 네, 네. 그거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게 3인검이라고 해서 호랑이 날, 호랑이 월, 호랑이 일에 만드는 칼 3인검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3인검과 또 하나가 있으면 용날, 용월, 용일에 만드는 3진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용띠해, 용띠달에, 용띠일에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악함을 베는 상서로운 칼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주당이 200석 이상 얻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칼이 만들어졌나 했는데 그 세상을 베는 칼이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할 때 저는 국민의힘이 한 90석 하고
네. 예, 민주당이 한 200석 하고 범야권이 한 210석 할 줄 알았는데 좀 부족해서 세상을 배는 칼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이게 범야권이 이겼다고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100석을 지킴으로써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언론의 승리 같아요. 언론의 승리다. 네. 언론의 승리고 딱 하면서도 야 이건 이겼는데 안 이긴 것 같은 느낌. 예, 이겼는데 이기지 않은 것 같은 참 애매한 상황. 그리고 바뀔 게 있겠습니까? 아까 맨기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그냥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난번 21대 총선도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108석, 9석 정도 되는 거 보면 크게 뭐 지난번 선거하고 지형이 달라진 것 자체는 결과 앞에 21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치 국면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겼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지난 의석수하고 비교할 때 오히려 3석인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의 압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그랬죠. 여당이 이제 야당인데도 이렇게 압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선호의 강도, 증오의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조금 싫어하느냐, 정말 싫어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님 말씀처럼 정말 싫어하는데 내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아쉬움, 이런 게 이제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하겠냐 하는 거죠. 윤석열이 과연 이 민의를 받아들이고 변할까?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서. 네. 예.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건 참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0석보다 좀 더 강한 투쟁심과 열정을 가진 국회의원들이기를 좀 기대를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시죠. 네. 예. 네. 자, 대파, 이종섭 등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스님 보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위기라고 한다면 이종섭 대사의 호주 발령 그리고 귀환 사태까지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그 순간. 그때 그 뒤에 시민사회 수석에 MBC 니들 잘 들어가 겹쳐 있었던 그 주간인데 거기에서 아마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100석 지켰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보여준 거 아니냐. 아니 영부인 리스크에 그렇죠. 런종섭의 MBC 까지 해가지고 그 악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100석을 지킴으로써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악은 거부권을 다시 거부당하는 이런 완전히 식물 정부로 전락하지 않고 현 상황을 나름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의 부산이 디비졌다 했는데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도로 뒤집어졌어. 예. 그리고 더 줄어버렸잖아요, 의석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정말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구도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처럼 조금 이렇게 나라의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만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지금 한심하고 정말 답답하고 돌아버리고 오늘의 할 욕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라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살려주고 싶은 건지 진짜 그런 물음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두 분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시는데 네. 정치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강남, 뭐 분당,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분당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강남은 그렇다 치는데 분당에서도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출구조사도 그렇고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야당이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다. 잘 안 바뀐다. 예. 목사님 그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나 낙선인들 네. 중에 그래도 가장 관심 깊게 보셨던 분 있으시면은 네. 저는 그 남영희 후보였는데 지난 총선에서 173표인가로 가장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또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지금 오늘 이번에도 좀 몇백 표 차로 졌어요. 그런데 네. 그 뭐 또 투표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들어보니까 뭐 관외 함이 1번부터 3번 함이 사라졌다. 뭐 어디로 갔다. 막 그래서 후보도 나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사라진 건 아니고 뭐 그 재검표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후보가 지금 이제 승복을 한 것 같아요. 예. 참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되는구나 정치라고 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남영희 후보하고 저하고 거의 브라더입니다. 네. 절친한 예.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참 좋은 분인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저도 위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자, 우리 해문스님은 예. 누구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안귀령 후보에 네. 네. 주목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낙선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는데 이 안귀령 후보는 그 도봉 지역에 출마하셨는데 거기는 원래 김근태의 그렇죠. 지역구였고 또 그 김근태 의원의 뒤를 이어받아서 인재근 의원이 굉장히 다선 의원으로 또 있어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 텃밭이고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했어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몇 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운동 전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든지 혹은 뭐 차은우 발언으로 소라가 있었는지 뭐 옆에 지역구에 가서 옆에 지역 선거운동을 경로당에 했다는 가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코믹 사건이고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떨어졌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해요. 상대편 김재섭이란 분이 뭐 지역에 발판을 다져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명사라든지 그렇게 셀럽도 아니신 분인데 안규령 의원의 낙선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규령 후보의 낙선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분이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이를테면은 막말 파문이라든지 뭐 이대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안규령 후보께서 이대 나온 모양인데 왜 민주당 이대생은 왜 아무 발언이 없냐라는 그 젊은 여성이고 해가지고 그런 하중이 걸리면서 아깝게 석패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돌풍 속에서 180석 가까이 지금 전국에서 승세를 보였는데 정작 텃밭이었던 도봉에서 안규령 후보의 낙선 소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그럼 민주당에서 그 리스크 관리 좀 더 잘했다면 200석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여서 세상을 한번 진짜 바꿀 수 있었는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안규령 후보가처럼 접전 지역에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많이 당선되는데 본인만 그 그렇죠. 중간에 틈새 하나 톡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더 자기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외부적인 요인 이대생이라는 그것이 다른 의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치 신인인 이 그렇죠. 안규령 후보에게는 그 이대생인데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아마 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영입이나 전략 공천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해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준다면은
베테랑 이 실무자를 옆에 붙여가지고 그렇죠. 위기 관리라든가 예. 이 전략적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영입해도 던져놓는다면서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알아서 하라고. 뭐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공천 줬으면 됐지 뭐. 네. 야, 그런 것도 좀 아쉽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개표 개표 감시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정말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뭐 거대 야당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소나무당하고 했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당에도 이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뭐 다른 당의 당선자 중에 저는 뭐 당선자라기보다도 뭐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 안 된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안쓰럽고 뭐 소나무당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아닌데 지역구를 물려주고 또 나와서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고 싸우고 실은 제가 듣기로는 박정훈 대령이 송영길 대표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속되시기 전에. 그래서 뭔가 아마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과 또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뜻 굽히지 않고 했는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물론 뭐 너무 늦게 창당을 한 이유도 있지만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매정하다, 매몰차다. 그래서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아쉽습니다. 스님은 또 한 분 꼽는다면요? 저는 그 뭐 한 분 아니 한 분으로 하면 나경원이고 여러분 꼽아도 됩니다. 유삼영 총경과 이지은이라는 두 후보 낙선했습니다. 또 두 분 다 이제 전략 공천 받은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게 해가지고 경찰을 이제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반발해가지고 유삼영 총경하고 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지훈 후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가서 그 경찰을 지키는 검찰의 하수,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로부터 독립하는 이 문제를 대표하는 인물이 유삼영과 이지은이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에 그 6번인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격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민의가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검경 문제 사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권 심판론 진영의 논리 때문에 정작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찰의 독립성 유지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 혹은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이 진영의 논리 때문에 나경원이라는 후보를 선택하고 정작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될 이 두 분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총선이라는 것이 꼭 진영의 논리로 되는 것을 넘어서 그 또 국가의 미래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면이 반영되지 못하고 막상 이 민주당의 돌풍 속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이 부분에 국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었다는 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검찰개혁과 상관없이 정권심판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것이지 이 경찰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 검찰의 문제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 만큼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이슈와 달리 또 지역구 이슈의 특성 이런 게 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선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준석 이제 의원이 됐네요. 마 3중에서 이제 기어이 초선으로도 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아파트를 다 찾아갔답니다.
열심히 했구나. 예, 있는 아파트 다 찾아가가지고 필요한 거 뭔지 다 들어주고 그래서 대이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택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어떤 필요 뭐 이런 게 좀 에휴, 네 정치가 어렵네요 정말. 목사님 그 이준석 대표는 뭐 밉기도 하지만은 네.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심도 조금은 있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같은 정치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 제일 싫어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닌 걸 정치로 포장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를. 갈라치기 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정치가 갈라치기라고 좀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지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갈라치기라서 지금 20, 30대 남성들과 여성들을 갈라치기를 해서 얻은 그 인기가 없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그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 물론 아주 나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뭐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좋게 안 보입니다. 네. 뭐 한자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꾼. 네, 꾼. 네, 네, 맞습니다. 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스님 나오셨으니까 꼭 여쭤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아, 그래 누가? 김건희 씨는 지금 네. 투표를 한 건지 안 한 아, 건지. 뭐 보도에 가면 사전 투표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 뭐 그거는 뭐 했다고 하니까 뭐 했겠죠. 예. 사진도 나오긴 했던데요. 아, 4월 5일.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앞에 찍은 사진 아니었나요? 언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 그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이번 총선 결과 어제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안을 대해서 판단할 때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 총선 중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가장 냉정한 사람이 가장 냉정하고 승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자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습을 감춤으로써 네. 그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또 몸을 자중함으로써 그 공천 갈등 마무리하고 특검법도 피했고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어떻게 조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개입해서 굉장히 극도의 자제력을 보여주고 정무장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논란을 만들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최소석인 100석을 지켜냄으로써 본인이 다시 특검이 제기돼서 특검에 의해서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네요. 또 나머지 것들도 다 아쉽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 총선 최대의 승리자는 김건희 여사라고 바뀐 게 생각합니다. 없다니까요. 네. 야, 숨어 있는 승리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승리자죠. 네.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의 향후 거취가 네. 다시 또 뭐 공개 행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매우 이제 높다. 다음번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제 선거도 없고 당연하다. 선거도 없고 이제 심판받을 본인 일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없고 3년이나 하시고 싶은 남았잖아요. 말씀 마음껏 하시고 네. 다시 네. K 한류를 세계에 알리시겠다고 네. 전 세계를 나가도 뭐 이제 선거도 없고 누가 뭐 말하고 하면 뭐 그냥 국회에서 떠들면 되는 거고. K 영부인을 전 세계에 알리자. 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네. 3년이나 남았어요. 우리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리자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승리자는 맞는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가리워진 맞아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국 운영하면서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뱃속이 후련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 총선에서 8석 109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되는 날이 왔기 때문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축하합니다. 드리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씁쓸하지만 제가 우리 그 스님으로부터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심을 보고 변화할까요? 뭐 택도 없다는 얘기 같고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직. 제가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배운 명언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조언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바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바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했죠. 안 바뀔 겁니다.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네. 검사로서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가장 맞는 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딱 됐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의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 예, 예. 대표적인 국면 전환이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총선의 의료 문제를 개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총선 끝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의료 개혁에 돌입할 거고. 그럼 또 의사들을 압박하고 밀어붙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거를 복기해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한 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사들의 권익을 지켜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다시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민주당에서 간호사법을 다시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의사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간호사법 통과와 의료계 증원 문제를 놓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그 의료계와 아마 저는 협상을 시도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 간호사법을 다시 살짝 고쳐서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 당연히 올려야죠. 지난번에 간호사법 본회의 통과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간호사법이라든가 뭐 물리치료사들이 내는 뭐 네. 의료 관련 법안들이 사실은 의사의 이익과 충돌하죠. 충돌하거든요. 네. 그 법을 다시 올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이거 궁금한데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가지고 전국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나의 갈 길을 간다 해가지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럴 머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머리는 없지만 입은 뚝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는 상수로서 네. 야당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스님 말씀하신 네. 부분은.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은 네. 어떻게 행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저는 2판 4판 같아요. 2판 4판이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서는 또 많은 어떤 분들은 뭐 거국 내각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분 같지는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지금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 대표야 진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저는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눈치를 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선거 기간에도 재판받았습니다. 김건희 재판은 뒤로 미루더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교계의 기독교 개신교 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정말 미친 인간처럼 싸웠습니다. 한때는. 교계에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요. 저희 교인들 데리고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뭐 성추행한 목사가 버젓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 또 김건희처럼 논문 조작하고 뭐 이런 교회, 강남에 큰 교회 있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예배를 안 드리고 저희는 오후에 예배 드리겠다. 오전에 우리는 가서 시위하자 하고 그런 걸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물론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7년, 8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구도 저한테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저 인간은 건드리면 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물러나라고 시위하고 주도하고 있는 인간인데 교인들 뭐 우리 방송 들었던 분들 한 100여 명씩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게 나가면 쉽게 못 건드린다. 네, 이게 어떤 세상의 이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거대 야당이어서 몸집이 커서 좀 비둔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세게 나가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님은 어떻게? 저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가지고는 명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재명을 위한 역시 변명이라고 할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이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많은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그 뒷번호에 그 국회에 꼭 들어가셔야 됐을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저는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그 아무리 법여권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180석을 넘어야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원활한 면이 있는데 이 180석을 넘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필요하게 됐어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얻어야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원활한 그 법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국 혁신당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아마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180석을 민주당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심기가 오히려 좀 불편하고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지혜로운 말씀 우리 정치권에서 꼭 경청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의 당선 소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꼭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니컬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재주로요? 무슨 재주로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방법을 찾아야죠. 국민의힘 의원들 한 10명을 맞습니다. 꼬시든지.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것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네. 예, 오늘 그 뉴스인사 프라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그 종교 지도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